네, 요즘 반도체 관심이 사그라들질 않고 있습니다. 주가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AI, 반도체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분, 28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이시고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인텔, 그리고 현대차, SKT,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로 재직하셨던 유웅환 박사님을 다시 한번 저희 머니올라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바쁜 짬을 내서 저희가 머니올라에 네. 모셨습니다. 보니까 요 근래에도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 네. 활동에 종종 모습을 비추고 계셨어요. 네. 가장 최근에는 지금 녹화일인 오늘 당일 KBS 아침 네. 또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얘기 나누고 오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던 닷컴 버블, 그때와 지금의 AI 버블의 요 유사성, 차이점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뭐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노베이션 캐즘에 대한 이노베이션 캐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네, 오늘도 만약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저 반도체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노베이션 캐즘, 그 캐즘이라는 거에서는 이미 여러 네. 차례 들어보긴 했는데 네. 박사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S자 커브로 볼 수 있습니다. 누운 S자 커브인데 초기에 한 2, 3%의 그 이노베이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죠. 그리고 이제 얼리 어댑터가 10몇 퍼센트 얼리 어댑터들이 그걸 수용을 하게 네.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경제적 가치 측면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면 이 이노베이션 캐즘의 갭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중화가 언제 되느냐, 네. 뭐 거의 대중화된 2단계로 보는데 1단계, 2단계가 한 3, 40% 됩니다. 그거를 이제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그 기술은 일반화돼서 대중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기술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노베이션 캐즘 단계라서 자본과 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계죠.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대중화가 비로소 되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까지도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 기업들은 현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이블러 기업들, 빅테크들이 막대한 양의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라서 물론 이제 그 빅테크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게 생각처럼 대중화가 늦어지게 되면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도 일부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그 이노베이션 캐즘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 가치 창출이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은 발전한다고 하는데 네. 경제적 가치 창출은 막상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투자는 많은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ROI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 예,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그게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터질 거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사실 네. AI 이게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뭐 네. 이런 이제 안도의 네. 목소리가 나오는데 박사님은 AI와 닷컴 버블이 네. 어떻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건지. 이노베이션 캐즘 그 단계에 지금 있는 거는 유사하죠. 2000년 하고 지금하고. 근데 실제로 이 그 인프라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뭐 에너지, 뭐 전력,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요. 그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는 돈을 굉장히 벌고 있는 네. 단계에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IPO 닷컴만 붙이면은 웬만하면 장사가 잘 됐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IPO도 850개 이상 그 닷컴 버블 전에 IPO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수가 AI 기업으로서는 IPO가 되고 있고, 투자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요. 한 3, 40% 이상 더 벤처 투자금은 더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항상 그런 진통을 겪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벤처 기업들이 데스밸리 한번 빠졌다가 턴어라운드 하듯이 네. 약간의 그런 진통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발목을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본하고 에너지죠.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알파고와 이세돌 그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에너지 소모를 10,000배 이상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세돌을 이기긴 했지만 알파고가 이 진정한 승리는 아닌 거죠. 네. 또 많은 무기를 갖고 갖고 싸웠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신의 창조물과 인간의 창조물 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버블이라고 하는 게 좀 일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완전히 허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약간의 조정, 1, 2년 내로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은 굉장히 견조하게 네. 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네. 이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이에요. 그때는 한국에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모셨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또는 그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네. 어떤 해석을 또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근데 그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해하고 그 전 쿼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네. 되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내년, 예, 수치적으로는. 근데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뭐 100조, 80조 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익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네이블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그게 이행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특히 이제 그 인프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건데. 여기서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네, SK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나- 포함해서 네,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빅테크들은 자기네들이 그 바인딩 되는 계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 아니네. 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네. 이러면은 스펜딩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디커밋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나는 못 하겠어.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주가에 AI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트리거 있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젠슨 왕이나 뭐 샘 알트만 열심히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옛말에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해 홍수가 많이 나면 개미가 높은 데 집을 짓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배 안에 쥐들이 나오고 쥐들이 타지 않는다고. 그런, 그러니까 뭐 하찮은 민물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부분들이 좀 위기감을 먼저 느껴서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전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어떤 젠슨 황과 샘 알트만이 그렇게까지 바쁘게 이제 출연을 한다는 거는 또 네. 그만큼 뭔가 위기 의식이 반영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요번에 바라보고. 샘 알트만 뭐 베일아웃 해프닝도 사실은 오픈 AI가 지금 최근에 1,000명에서 4,000명으로 직원을 늘렸거든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건비가 1인당 한 최소 5억은 잡아야 됩니다. 1인당요. 1인당 연봉이. 그러면은 5억에 4,000명이니까 이제 20조고요. 4배. 예. 근데 구독료로 들어오는 건 10몇 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다 인프라 투자해야죠. 오픈 AI 제가 쓰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예전에는 답답하고. 너무 좋다고 하셨던 것 예, 같은데. 그 사용자가 적었을 때 그런 것 같고,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리소스를 나눠야 되잖아요. 버벅대는군요. 예. 그래서 저 200불짜리 쓰는데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제미나이가 요즘은 좋다, 뭐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탈까 이런 생각. 네. 구글. 네.
그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또 샀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알파벳 주가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스가 이제 한국에도 많이 네. 계시지만 이제 네. 외국에 주로 계시고 네. 특히 또 인텔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랑 해외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은 네. 좀 한국이 좀 더 객관화돼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네. 하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올해 국장 증시, 국내 증시는 매우 좋았고요. 네. 수익률도 뭐 당연히 좋았고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네. 10만 전자를 넘고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런 현상들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와 기쁨이 교차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아시다시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해소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그 한국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상법 개정하고 좀 더 기업이 투명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 삼성도 최근 뭐 제가 보니까 HBM도 칩 자체를 완전히 다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뭐 젠슨왕이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다 그랬었잖아요. 네. 왜냐면 실리콘 자체가 칩 자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게 스태킹을 하니까 그 안에 열이 밖으로 잘 빠지지도 않으면서 열이 계속 올라가니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는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성능을 올리려고 또 그 과도하게 동작을 시키면 또 열이 더 나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는 뭐 이제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자체, 그러니까 칩 자체의 열을 줄이고 그러니까 네. 전력 소모를 줄이고 거기에 MR 머프 같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 기술 그래서 밖으로 언더필 머티리얼이 열을 빨리 잘 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제 가장 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이제 HBM의 그 실적이 실제로 반영이 좀 더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공급이잖아요. 그 두 회사가. 네. 마이크론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닷컴 버블이 꺼지면 조정이 좀 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기업은 뭐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 쪽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네이블러 그 빅테크 쪽 인프라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덜 받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쭤본 게 사실 이제 네. 박사님께서는 뭐 저희 앞에 프로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반도체 열전이라는 책의 네. 저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꺼운 네. 책을 내셨어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반도체 하면은 당연히 또 이제 박사님을 떠올리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반도체 로드맵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요.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제 닷컴 때처럼 그런 막 어마어마한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네, 거죠. 그보다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이나 시스코는 고점 대비해서 89% 그랬다고.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로 줄고 막 이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대폭락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온다라는 예상하에 네. 요즘 이제 현금을 확보하라. 네. 저희 머니홀라에서도 얼마 전에 현금 확보하라고 네. 미래에셋 또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조정 폭에 있어서 조정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적을 수 있다면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AI 서비스나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 조정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준비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대중화되면 또 제일 많이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네. 빅테크 기업들은 어때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네.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메타나 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최근에 제가 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 감가상각을 원래는 3년을 잡아야 되는데 6년을 늘려서 잡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약간의 편법이잖아요. 네. 왜냐면 GPU나 뭐 컴퓨터 쪽 하이테크 쪽이 그렇지만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일반적인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6년 잡았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투자가 길게 이루어져야 된다. 혹은 뭐 좀 더 재무제표상에 네.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빅테크들도 힘들어 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익의 뭐 3, 40% 많게는 50% 이상씩 그 AI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만약에 거기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아마 네. 거기서 좀 변화가 먼저 감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 일어난다면 네, 빅테크의 흐름도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던 엔비디아 데이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이제 최근에 그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있었던 깐부 활동이 네. 누군가는 뭐 깐부 연맹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쓰면서 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젠슨왕과 샘 알트만이 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겠냐 네. 이거 좀 살펴보고 해석의 필요가 있다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회동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사실 GPU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GPU를 우리가 26만 장 확보했다는 거는 되게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단지 제가 좀 더 생각해 본 건 뭐냐면 기왕이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네. 뭐 5만 장을 산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으로 20만 장을 사면 더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블랙웰 그거 기준으로 보면 막 3,500불 정도로 만들고 3만 불 정도에 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익이 아주 엄청나죠. 예, 80% 90%된 옛날 인텔도 하드웨어 팔아서 사실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60%대거든요. 그러니까 80%대 이익을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기업이 낸다는 거는 폭리를 취하는 거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한다는 모델로 가면 좀 더 좋은 조건에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HBM 강국이고 네.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PC 시대도 똑같았어요. PC 시대에도 이 성능의 한계를 가져오는 게 메모리였어요. 네. 성능의 한계가 메모리였다. 메모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성능을 높이는 게 관건이었어요. 똑같아요. 요즘에도 HBM이 네. GPU 시스템의 성능에 우리가 이제 게이팅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퍼포먼스 리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HBM을 잘 GPU랑 연합해서 코디자인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이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제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 1위고 거의 마켓시의 대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저지연 통신 인프라 5G가 최대한 지연 없이. 지연 없이 네. 저 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미국 뭐 뉴질랜드 돌아다니는데 답답해서 야, 통신 환경이 너무 이제 안 좋아요. 아,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그쪽은- 우리나라는 뭐 상관오지 가도 어느 정도 이제 4G라도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도 안 돼요. 미국 집에서 인터넷이. 근데 이게 그런 초저지연 통신 인프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가 거의 유일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거기에 AI 수용률도 지금 인구 대비해서 얼리 어답터가 제일 많잖아요. 네. 예,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인건비 대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엔비디아랑 좋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아, 당신들이 쿠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태계. 대학에다가 무료로 보급하면서 학생들이 그걸로 쿠다 생태계를 나중에 현장에 나와서 만들었듯이 네. 그런 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해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너희도 윈하고 우리도 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뭐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초저지연 환경에서 돌아가는 네. 그런 AI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랑 같이 하면 엔비디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쿠다 프로그램을 대학에 무료로 보급했듯이 네. 우리도 너희들이 무료로 보급해주면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무료로 주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을 주더라도 3,500원에 만들어가지고 3만 원에 파는 거는 너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협상의 여지가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팔로우업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협상력을 좀 더 우리가 그럼 발휘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나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뭐랄까 이렇게 순순히 그냥 예. 양보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냥 고맙다 예. 이렇게만 하는 게 좀 안타깝다. 안타깝죠. 라는 그게.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HBM도 우리가 엔비디아에도 보급하지만은 빅테크들도 자체적으로 에이직 그 GPU를 만드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야, 니네 이쪽보다는 니네한테 더 신경 쓸게. 그것도 큰 카드가 되는 거죠. 지금 협상력이라고 네. 말씀하셨고 카드란 말씀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이지만 엔비디아가 특별히 네. 우리한테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중국의 판로가 막혔잖아요. 그렇죠. 예, H20인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못 파는데 중국에서 이제 막대한 수입을 얻었잖아요. 뭐 우회적으로 팔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막혔고 빅테크들은 자체 칩 개발해서 퍼포먼스를 즉 이제 파워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 네. 예전에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CPU가 있었고 CPU는 완전히 범용 그 사람이 두뇌인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였다면 GPU는 AI 시대에 행렬 연산을 특별히 잘하는 네. 그런 칩이기 때문에 CPU보다도 GPU가 각광을 받은 거죠. 얘는 범용이고 얘는 그 특화된 그 행렬 연산에 도움이 되는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에이직 GPU 해서 그 응용, 그 알고리즘에 특화된 그런 맞춤형 GPU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은 자체 칩을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TPU, 구글의 네, TPU. TPU. 제미나이가 왜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으냐? 저는 그 인프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체 칩을 개발했으니까 많이 공급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엔비디아에서 칩을 많이 안 사도. 그러고 제가 구글에서 그 개발한 후배한테 듣기로는 똑같은 기능을 하면 파워가 절반 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제한적인 환경에서 2배의 성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2배의 칩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퍼포먼스가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니까 큰 고객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떠날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는 반독점 제재가 28년, 27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쿠다라는 그 OS면 OS 비슷한 거죠. PC에서 OS 같은 네. 그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GPU가 많은데 엔비디아 GPU에만 호환이 되니까 네. 그냥 그렇죠. 사실상 엔비디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MD GPU도 좋고 인텔 GPU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오픈소스 하라 이렇게 저는 미국이 결정을 수 내릴 있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윈도우즈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랬고 그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서 빗장을 푸는 그런 제재를 받았거든요. 물론 유럽은 이제 돈으로서 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벌금을 7, 8조인가 아마 그렇게 유럽에 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반독점으로 인해서. 근데 이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락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훨씬 더 큰 제재가 들어올 거다. 그래,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고 쏠리니까. 막대한 이익을 그쪽에서 가져가면 대다수의 리소스가 잘 뿌리가 내려져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한쪽에서만 그냥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산업 생태계가 그렇죠. 건강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예전에 제가 기가헤르츠 그 고속 디지털 설계, 칩 설계에 필요한 설계 방법론을 특허를 냈어요. 근데 5대륙 특허를 냈는데 네. 한국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다 거부됐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특허를 승인하면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특허를 주면 안 된다. 네, 특허를 주면 안 된다. 만약 그 특허가 됐으면 모든 칩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 아이디어가. 그랬으면 저도 뭐 젠슨함 젠슨함은 아니더라도 예.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네. 왜 그걸 특허를 승인을 했어요? 다 우리나라에서 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냈으면은 안 되는데. 예, 미국 직장 생활할 때 냈으면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진행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2, 3개월이면은 국제 특허가 나오는데 여기는 1년을 일단 국내 특허 심사고 어나더 1년을 써야 이제 국제 특허까지 국제적으로 할수 나가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반독점이나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엔비디아의 이제 주주로서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타나는 시점이 엔비디아 주가가 네. 확실하게 꺾일 시점이다. 이렇게 네. 이제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반독점 제재를 받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또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하나 재밌는 얘기하면 예전에 인텔에 다닐 때 네. 인텔이 CPU를 완전히 그 거의 독점을 할 수 있어 90% 이상 뭐 마켓 셰어를 늘릴 수 있었는데 AMD를 계속 살려줬어요. AMD가 그래서 10% 20%를 AMD가 가져가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AMD 자체가 없어지면 완전히 반독점 제재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AMD한테 1빌리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인텔이 망할 것 같으면. 네. 그래서 너네 주면서 망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AMD가 왜 나 이거 주는 거야? 아, 그냥 챙겨 넣어. 우리가 니네 특허 쓴 것 같아. 뭐 별 큰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살리려고. 살려놓아야 반독점 제재 그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아, 또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딱히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1빌리언이나 준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젠슨항 방안, 뭐 깐부 회동도 있었는데 조금 더 구조적인 협력 모델로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협상 카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사님 실제로 예전에 그 SK 하이닉스랑 인텔의 가교 역할을 하셨던 네. 적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어떤 제안을 이 네. 두 인텔과 SKT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그러면 제안해 주셨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인텔이 굉장히 새로운 반도체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였어요.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고 네. 좀 재미 볼만 하니까 약간 견제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안 되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CEO하고 CEO 미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KT하고 인텔. SKT하고 인텔. 그래서 인텔에서 와 우리가 왜 니네랑 협업을 해야 돼? 네. 이렇게 되게 건방지게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5G 인프라가 나라 전체에 잘 깔려 있으니 당신들이 PC의 디바이스의 점유는 확실히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든 전체적인 엣지까지 전부 확산이 되면 그쪽의 영토도 디지털 영토도 너희들이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 통신 환경 또 이제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와 너희 그 CPU 또 이제 걔네가 낸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큰 협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고 그 계기로 해서 낸드 사업부를 SK텔레콤이 샀죠.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을 인수를 했고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 인수할 때 엔터프라이즈 낸드하고 3D 크로스 포인트는 꼭 가져오고
중국 공장은 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협상이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도체 시설이 중국에 있는 인텔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됐거든요. 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디다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CEO to CEO 미팅이 좋은 트리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인수까지 한 건데 우리가 중국은 사지 말고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새로운 메모리 기술, 그러니까 낸드랑 D램을 결합한 기술이에요. 네, 네.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두 개가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게 엣지에는 굉장히 효용성 있는 그런 저는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봤거든요. 지금도 HBM도 그 방향으로 전환하면 아주 좋아요. 지금 낸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이 다 된 데이터를 AI 칩 가까이에 놔야 인퍼런싱을 할 때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또 네. 용량이 큰 그런 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낸드도 필요하죠. 거기다가 빠르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D램도 필요하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그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두 디바이스가 합쳐져서 그 기능이 되는 그런 하나의 디바이스화를 해야 되는 방향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메모리에서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을 우리가 좀 사고 싶었는데 인텔이 어찌 알고 그 이제 안 팔았죠. 안 팔고 이제 낸드에 있는 그 조직을 옮겼어요. 서버로. 그리고 그거 안 팔고 그냥 엔터프라이즈 낸드만 우리한테 판 거죠. 중국까지. 네. 자기네들 팔고 싶은 거. 네네. 그래서 팔아서 샀는데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낸드만 샀어도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효자죠 지금.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조금만 협상을 더 잘했으면 거기에서 좀 더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 네. 사실 내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네. 주가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이 책에 그런 얘기들도 담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SKT와 네. 이 인텔 관련한 이야기들. 일부 그냥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협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바로 다음 회에 있을 회차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는 3%대거든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AI 시대는 우리한테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위기이기도 한 거죠. 이 정부가 5년 안에 AI 그 대전환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준비가 잘 안 되면 선진국으로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다시 개도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한